자,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실험의 개략적인 걸 알아봤는데요. 표준관입 시험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이 사진부터 이렇게 볼까요?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형태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관입 시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추공을 우리가 뚫는 이런 실험 장치가 되겠고요. 뭐 옛날 사진이에요. 요새도 거의 유사합니다. 좀 깔끔해졌고요.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요 밑쪽에 이제 집안에 시추를 해서 어떤 상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계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끝부분에 뭐가 달려있냐면, 샘플러라는 게 이제 달려있고요. 이거를 이 라띠에 연결이 쭉 돼 있고요. 자, 원하는 깊이에 가서 이 윗부분에 낚아추로 내리칩니다. 꽝꽝꽝꽝 치면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샘플러가 30cm 관입이 될 때 몇 번을 지금 내리쳤느냐, 이게 지금 N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지금 표준관입 시험에서 N값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SPT 시험은 지금 N값을 평가하는 게 하나입니다. 실험적인 결과를 얻는 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흙을 담아와요. 물론 이 상태에서 불교란 시료가 아니라 교란된 시료를 담아와요. 그럼 다음 깊이에 가서 흙을 담아오고 다음 깊이에 각각의 깊이마다 흙을 담아오죠. 그러면 자, 여기서 흙을 봤더니 여기는 메리토층이었고요. 여기 갔더니 뭐 여기 풍화토층이 있고요. 여기 가서는 어떤 층, 여기 모래층, 자갈층이 있고 어떤 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흙에 따라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집안 주상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메리층이 있고 상부 메리층이 있고 여기 뭐 모래 자갈층이 있고 여기 풍화토층이 있고 더 갔더니 풍화암층이 있고. 자, 그러면서 각각의 깊이마다 N값을 실험을 했겠죠. 그럼 얼마 실험을 했을 겁니다. 쭉 연결을 하면 이런 지금 N값의 변화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추한 얻는 시추 주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집안 주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표준관입 시험의 중요도는 이겁니다. 표준관입 시험에서 N값은 실험적으로 얻는 건 N값이지만 표준관입 시험에서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추주상도, 그러니까 이 집안 안에 있는 흙을 육안으로 기술자가 보고 판단할 여지를 주나,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떤 지층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방법 중에 SPT 실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육안으로 관찰하는 거. 나머지는 데이터적으로 이 지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CPT라든가 다른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실험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시편을 시료를 딱 떠서 눈으로 이 흙이 어떻게 되나를 관찰하는 거는 SPT 시험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집안조사를 행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도 이 표준관입 시험은 정말 아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N값이라고 하는 거는 시추국 내에 스플릿 수분 샘플러를 소정의 타격 에너지 64kg의 추를 76cm에서 낙하. 지금 이렇게 숫자가 애매하게 된 거는 지금 피트 파운드를 그러니까 걔네라는 게 표현이죠. 그 서양에서 했던 이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무게라든가 낙하 높이가 이렇게 좀 애매한 숫자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관입하면서 샘플러가 30cm 들어갈 때 타격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N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5cm 있는 거는 뭐냐면 샘플러가 어떤 내가 요 집안에서 이제 타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5cm 들어갈 때, 15cm 들어갈 때, 15cm 들어갈 때 각각의 재요. 근데 처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시추공을 시추하면서 상당히 교란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15cm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로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비타가 되고요. 그 다음 15에서 30cm 들어갔을 때 타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타격 횟수가 7, 그 다음에 만약에 10, 그 다음에 뭐 12가 있다. 그러면 1일 때 SPT N값은
처음에 15cm 들어갈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요 30cm, 15, 15 들어갈 때니까 10 더하기 12 하면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서의 제가 n값은 22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워낙에 기본적인 실험이다 보니까 이 추정하는 거에 신뢰성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지방물성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방물성치를 다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강도, 상대밀도, 내부마찰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추정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n값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그래서 n값을 가지고 어떤 지방물성치를 추정하는 거는 신뢰성은 상당히 낮겠구나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시험과 동시에 교란시료 채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SPT 시험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고 지금까지 SPT 시험이 폭넓게 이용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점성토에서는 적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될 때도 산질토 쪽에 개발이 됐지만 점성토 같은 경우는 n값이 0, 1, 2, 3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이 라트 무게 자체로도 얘가 쭉 하나 앉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n값이 너무 민감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점성토 쪽에는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뭐 이런 건 알죠. 점성토 있을 때 n값이 2, 3이다 그러면 상당히 작은 점성토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지만 n값을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많은 토목 기술자들한테 익숙합니다. 그리고 매우 폭넓게 적용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실험에 참여하실 일이 아마 나중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n값에 대해서 구소각 보정, 라트 길이 보정, 에너지비 보정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적인 조건에서 값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표준 조건하고 차이 나는 것들을 보정하게 된다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장치 아까 보셨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스플릿 수분 샘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이 선단에 달리는 거예요. SPT 선단에 달리는 거고 이쪽 부분을 요게 반쪽해진 거고요. 합치면 요런 이제 파이프처럼 형성이 되는 거고 요걸 묶는 거고요. 슈가 있고요. 요 사이로 이렇게 시료가 들어와서 우리가 얘를 끄집어내면 지금처럼 끄집어내면 이런 흙을 물론 교란되어 있는 상태죠. 요 흙을 기술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햄머의 종류고요. 그래서 뭐 이런 햄머들이 있는데 가장 옛날에 많이 쓰던 게 이런 도넛 햄머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요거를 잡고 무게추를 아까 63kg 올렸다가 자유낙하면 땅 떨어지면서 요 모루를 딱 내려치면서 관입을 시키죠. 근데 작업자가 여기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 치니까 이게 완전히 상당히 불행한 사고로 직면하죠. 이런 사고도 좀 빈번했었고요. 자, 그래서 모루의 여기 부분을 치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꽉 내려치면서 이 공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손을 다칠 수 않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세프티 햄머, 안전 햄머, 그래서 개량된 햄머 형태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비를 재기 위한 지금 이런 방법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지금 뭐냐면 이 낙하추고요. 여기가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도넛 햄머네요. 이 사이로 끌어올렸다가 딱 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뭘 볼 거냐면 CPT 콘 관입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콘 관입 시험의 콘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안에다가 지금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걸 집안에 관입을 시키면서 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콘 모양이요 집안에 관입시키면서 이 선단에 대한 저하 그리고 여기 간극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마찰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과거에 이런 정말 옛날에 과거에는
강수압이라든가 프릭션을 측정하지 못하는 이런 콘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콘이 거의 안 쓰여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런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의 관입 시 선단 저항 및 마찰 저항을 측정을 하고요. 이런 걸로부터 지반 분류 및 지층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 및 치마에 대한 공학적 물성치를 획득을 하는, 그리고 연속적인 지반 물성치를 획득하는 실험이 되겠고요. 자, 얘를 강수압을 가지고 우리가 소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밀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이 집안에 관입이 되면 얘가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면서 이 집안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잉강수압이 생기고요. 이 과잉강수압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지하수위가 있는 정지 상태에 지금 수압까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수압이 빨리 줄어들어서 지금 정지 상태로 회복을 하느냐. 그래서 간극수압이 생겼던 과잉강수압이 얼마만큼 빨리 소산이 되느냐, 흩어지느냐. 소산이 된다는 거는 영어로 디스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개가 끼면 자욱하는 안개가 싹 흩어져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과잉강수압이 딱 생겼던 게 스스스 사라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 속도를 재는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 돌아. 빨리 돌아온다는 얘기는 물이 빨리 빠졌다는 얘기고요. 얘가 천천히 지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물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 안밀 개수가 굉장히 작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밀 특성 중에 안밀 속도에 관련된 그 안밀 개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지금 콘 관입 시험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콘 관입 시험에 뭐 이런 결과들을 일례로 이제 보고 계신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할 거냐 뭐 이런 거고요. 뭐 어쨌든 이건 지나갑니다. 얘기하면 이것도 뭐 너무 길어서. 자, 공내 제하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방향에 힘을 주고 있어서 제가 이 수평 방향의 행방향의 거동을 특성한 유효한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 기반의 응력 변형률 곡선도 획득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류까지는 여러분들 파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PMT 장치의 모식도고요. 이게 프로브인데 이 사진은 정말 이제 추억의 사진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총각대 사진이 아닐까. 옛날에 어쨌든 이 PMT 실험하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배인전단 시험이 있죠. 배인전단 시험은 점성토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비배수 전단 강도는 다음 수식처럼 이 회전하는 토크의 크기와 베인의 직격 높이 등 이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배수 전단 강도를 평가한다 하는 거고요. 이 식은 여러분들 뭐 기사 1차 시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수식이고 지금 시공학 시간에서도 뭐 기하학 외우신 김에 지속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적 시험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파의 속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집안이 있는데요. 집안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파를 땅 때렸어요. 탄성파를. 확 쳤습니다. 파가 막 진전이 됐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소스가 있고요. 리시브가 있어요. 자,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에 지금 도달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파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뭐 전단파의 속도든 우리가 압축파 속도든 파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집안을 통해 가는 파의 속도를 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집안에 뭐랑 지금 직결을 하고 있냐면 이 집안의 변형계수라고 하는 거와 직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탄성계수입니다. 자, 이 집안의 탄성계수가 뭐랑 직결을 하냐면 요 파의 이 매질에 전파 속도, 파에 대한 전파 속도와 직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의 속도를 재면 우리가 어떤 변형 특성에 대한 변형 계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변형 계수를 찾는데 어떻게 지금 찾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소스가 있어요. 여기서 꽝 칩니다. 자, 구멍을 보링홀을 뚫었어요. 자, 요 안에 어디다가 리시버를 뒀어요. 자, 파가 여기서 꽝 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밑으로 이렇게 갔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다운홀 테스트라고 해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운홀이에요. 다운홀이에요. 자, 요번에는 이 시추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뚫렸어요. 여기에서 꽝 칩니다. 소스를 꽝 쳐. 파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얘를 크로스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홀은 어떻게 시추공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다운홀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값을 따지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손 씻고 싸네요. 값 싸네요. 크로스홀은 홀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값 비싸네요. 자, 그러면 값 비싼 놈은 뭔가 장점이다. 뭔 장점이냐면 크로스홀은 기본적으로 파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지층의 물성치를 얻으시죠. 층의 지층치. 자, 다운홀은 밑으로 가니까 이 지층의 평균적인 물성치는 얻는데 각각의 지층을 다 포함해서 이제 파가 오기 때문에 이 각 지층의 물성치를 얻는 데는 조금 더 해석적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해석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오차 요인이 하나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약간은 작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소스가 있으면서 이 집안에 여기에다가 리시버를 줍니다. 파가 이렇게 가요. 위로 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폴 테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표면에 소스가 있고 지표면에 리시버가 있고 파가 이렇게 지표면을 쫓아서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SASW 표면파 기법하고 부릅니다. 자, 표면파 기법은 가장 값싸죠. 간단해요. 구멍 뚫을 일이 없으니까. 값싸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것보다는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폴은 지금 다운홀이나 어폴은 다운홀은 이렇게 어폴은 이렇게 하는데 구멍은 마찬가지로 하나를 뚫었는데, 자, 이 어폴은 지금 이 SPT 실험에서 과정 중에 이거를 지금 소스로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소스의 어떤 원하는 파형,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파, 알파, 하여튼 원하는 파형을 내가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다운홀은 내가 지표면에서 그런 파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략적인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로스 시험 있고요. 파 속도를 재서 탄성 개수를 재는 거고요. 홀을 2개 이상은 뚫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험이고요. 자, 다운홀 시험.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하는 시험이 이게 다운홀 시험이다. 이런 거고요. 자, 지표면에서 소스와 리시버가 다 지표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파 기법이라고 부른다.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운딩 테스트, 이거는 정의니까, 용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 집안조사에 대한 이제 파트였고요. 그리고 집안조사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기사 1차하고도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시공학을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 기사 1차의 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 동상에 대한 거예요. 동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집안이 있어요. 자, 여기가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집안이 얼겠죠. 자, 이게 얼입니다. 집안이 얼겠죠. 자, 어디까지 얼까요?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얘가 동결 깊이입니다. 어디까지 얼까요? 하는 게 동결 깊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얼까요? 하는 이 동결 깊이는 이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자, 이게 영하의 10도다, 또 영하 20도다,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영하 10도가 10일 동안 내가 유지하는 거야. 영하 10도가 하루 동안 유지할 때 어느 깊이가 같을 거냐? 다르겠죠? 그러면 영하 1도의 온도가 지금 100일 동안 유지하냐? 영하 10도의 온도가 뭐 10일 동안 유지할 거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제 온도와 영하의 온도의 지속 시간이 지금 동결 깊이에 좌우할 거다 하는 걸 일단적으로 계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하의 온도가 얼마만큼 지속될 거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동결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하의 온도가 된 날을 계속적으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로 얼마만큼 며칠 지속했습니까? 뭐 도, 데이, 뭐 이런 형태의 단위를 이 동결지수는 단위로 이제 갖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영향 주는 거는 여기에 흙의 종류일 거예요. 어떤 흙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 거냐 하는 거는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 흙의 종류는 다 뭉뚱그려서 어떤 개수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얼었을 때, 자, 여기에 동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여기에 어는데 이 부분에 물이 있었어요. 자,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을 하죠. 여러분들 냉장고에 물을 그러니까 이런 통에 있는 물을 넣어놓으면 얘가 통이 이렇게 부풀어 나죠. 그죠? 어떻게든 뭐 심하면 퍽 깨져 버리기도 해요. 부피를 얼면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9% 정도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고 올라가죠. 동결이 되면 동결이 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트 히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동상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동상 자체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집안을 융기시키니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얘가 동결이 됐던 게 얘가 지금 융해가 됐어요. 녹았어요. 자, 녹으면 이 흙이 얌전하게 녹으면 다행인데 융해가 되면서 얘가 질퍽질퍽거려요. 그러니까 강도 특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융해에 의한 우리가 강도 감소를 가지고 옵니다. So weake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생긴 게 이제 이 얼을 때도 문제예요. 얼 때는 이 동상이 문제고요. 자, 녹을 때는 융해에 의한 강도 감소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시 동상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는 다른데 얘는 뭐냐면 이게 올 상자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상처 입을 상자예요. 영어로 하면 이게 좀 더 확실한 거예요. 프로스트. 얘는 데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얼어서 우리가 어떤 데미지를 입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대. 하나는 프로스트 히빙이 있고 또 하나는 소울 위크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둘 다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겨울,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어서 얼었던 게 필히 1년 안에 또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계절적 동토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얼어있는 지역, 아주 추운 지역, 시베리아 한복판 이런 데를 우리가 영구동토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구동토지역의 우리가 설계 접근과 우리는 계절적 동토지역의 설계 접근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계절적 동토지역에 있으니까 그쪽을 위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까지 얼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있는데 자, 동결이 여기까지가 얼어요. 동결이 돼요. 깊이를 가지고. 얘가 뭐랑 관련된다 그랬어요? 동결 지수랑 관련된다 그랬고요. 동결 지수에 따라 어디까지 얼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태백 이런 그쪽 지역, 강원도 이런 지역을 하면
우리가 동결 깊이가 한 1.5m 선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부산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이 부산 지역은 동결 깊이가 뭐 20cm, 30cm, 사실은 2, 30cm, 이 설계 목적상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비하자 이런 거지. 여러분들 경험상 부산 지역의 땅이 오는 이런 경우는 극히 못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극단적으로 추웠을 때 뭐 이 정도까지 대비하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동결 깊이 바깥에, 그러니까 이 이하에 뭔가를 좀 놓잖아요. 이런 기초를 두면 이 밑에 두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고요. 자, 이 안에 지금 이 동결이 되더라도 뭔가 문제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를 뭐냐면 동상방지 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동상이 얼었다 녹아도 어떤 공학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층을 지금 형성을 하면 공학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동상에 대해서 쓰이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상, 프로스트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0도 이하 온도를 지속해야 돼요. 그죠? 추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흙알갱이에 물이 없이 흙알갱이만 있는데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빼도 그대로입니다. 뭐 얼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얼었을 때 문제가 되는 흙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상에 취약한 흙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다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프로스트 데미지 동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상에 대한 대처는 이거예요. 0도 이하 온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상당히 공학적인 발상은 아니죠. 이걸 온도를 우리가 심의해서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보일러를 깔아요. 오케이. 이것도 공학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으로 국부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해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물의 공급을 내가 막는다. 지하 수위를 내가 떨군다. 이것도 공학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동결 깊이까지 있는 흙을 동상에 민감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 깊이 이하로 어떤 구조물을 세운다. 이게 동상에 대한 우리가 문제 해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공학적이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물에다가 부동액을 타놓는 것도 동상에 대한 대처일 텐데, 동상은 맞겠지만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뭐 동상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자, 동결지수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동결 깊이 나오는 시기, 이게 지금 데스라 공식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이거를 외우기를 요구하는데 일단 외워두시죠. 뭐 이런 것도 쓴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뭐 이런 공식들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도로에 있어서 동상에 대처하는 설계 개념이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쓰고 있냐면 노상동결 관입을 일부 허용하는 이 허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방지법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고요. 강도감소법은 얘가 설계에 지금 동결 중계가 되는 강도 변화를 우리가 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쓰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동상동결, 노상동결 허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문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따로 집안도서 쪽은 문제를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문제를 또 이렇게 뭐 이제 조금씩 정형화하면 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강의 보조자료, 기사 시험책 이런 데 나온 문제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기사 1차 시험에 토지 및 기초 쪽에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집안조사 쪽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